자, 여러분, 아동간호 이번에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 간호라는 부분 한번 봐주십니다. 오른쪽에. 자, 출생 후 24시간 이내 간호 중요합니다. 그럼 24시간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아기가 출생을 했을 때 말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 그게 뭐다? 호흡이라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이 아이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프가 점수, 그죠? 그 아프가 점수에서도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디다?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출생 직후에 응애하는 순간에 그게 동시에 시작된다 그랬죠. 호흡이. 왜냐하면 태아였을 때는 태반이 아이의 호흡을, 태아의 호흡을 도와주었는데 출생함과 동시에 자기의 폐를 성숙시키는 물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태어남과 동시에 낙하산이 쫙 펴지듯이 폐가 펼쳐지면서 호흡이 응애 하고 울면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호흡이고, 그리고 호흡은 기도가 막히면 큰일 나겠죠. 질식을 되면.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아기의 자세를 어떻게 한다? 머리를 낮추고 왜 분비물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머리를 낮추고 또 반드시 고개는 옆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24시간 이내는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낮추고입니다. 적어두시고요.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할 거는 적어두셔야 되겠죠. 호흡이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만약에 아기가 출생하면서 동시에 울음과 동시에 호흡이 시작되는데 30초 이내에 울지 않았다는 말은 이 아이는 뭔가 질식, 뭔가 기도 내 이물질로 인해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걸로 본 거죠. 질식을 다른 말로 그냥 가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질식의 위험이 있다. 혹시 질식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면 이번에는 신생아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사지가 늘어진 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가 늘어져 있고 반응이 없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이런 말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호흡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숨을 쉬는지 호흡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하라.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보고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기들은 여러분, 신생아들은 어디로 숨을 쉰다? 배로 숨을 쉬어서 복식 호흡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숨을 쉬는데 배로 숨을 쉬지 않고 흉곽이 숨을 쉴 때마다 함몰된다는 말은 가슴 쪽으로 숨을 쉬는 거죠. 흉식인 거죠. 그럼 안 된다니까. 아기들은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쪽이 흉곽이 푹푹 꺼지는 거는 이거는 정상, 비정상. 그래서 즉시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집에서 우리 많이 다뤘죠. 신생아에게 이럴 때 보고해야 되는 상황 해가지고 뭐 정상적인 건지 비정상적인 건지 찾을 때 그때 호흡 시 흉곽이 함몰된다 이런 말 나오면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만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말이나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해놨어요. 그래서 기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먼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를 낮추고 고개는 옆으로 하는데 기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응애하고 나올 때 뭐를 해야 될까요? 석션 해야 되겠죠.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유지한다. 조금 전에 1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정상분만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태어난 아기들을 정상분만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정상은요
정상은 딱 40주잖아요. 근데 딱 40주인데 뭐 어떻게 사람이 또 칼같이 딱 40주에 태어나겠어. 좀 2주 정도 빠를 수도 있고 또는 2주 정도 늦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정상적인 경우는 한 2주 정도 빠른 38주부터 그 다음에 40주에서 2주 정도 늦은 42주까지 요 애기들은 정상뿐만이에요. 정상뿐만이에요. 자, 그런데 애기가 만약에 38주부터는 태어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출생하는 거죠. 이전에. 그럼 꼭 집어서 말하면 37주 이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37주 이전인데 최소는 얼마는 되어야 되냐면요. 20주는 넘어야 돼요. 그래서 20주부터 37주까지 20주부터 37주까지 요때 출생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라고 한다? 너무 일찍 태어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한다? 조산아라고 하죠. 조산아. 그래서 조산아는 20주 이후부터 37주까지 태어나는 아기들을 말합니다. 그럼 왜 20주라고 규정을 했을까? 20주 이전은 조산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모성간호에서 언급했었죠. 20주 이전은 5개월 이전은 생존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20주 이전은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 근데 20주 이후부터 37주 사이에 태어나는 애기들은 일찍 나왔다 조산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미숙아라고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같이 해도 됩니다. 미숙아는 몸무게가 2.5kg가 안 되면 미숙아라고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조산으로 태어난 애기들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산아, 미숙아 이렇게 말하면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미숙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게 그 밑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미숙아의 특징. 자, 미숙아는 먼저 첫 번째 머리가 몸통보다 어디가 크다? 머리가 커요. 몸통보다 머리가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미숙하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솜털이 많아요. 솜털이 많다. 그래서 솜털이 많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미숙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일찍 태어난 애들이 몸무게도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나가는데 뭐 피야, 표피, 진피, 피야, 피부에 지방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피야 지방은 어떻다? 적어요. 피야 지방은 적어요. 그 다음에 태지 있죠. 태지라는 거는 애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미끌미끌한 막을 태지라고 하는데 이 태지는 어떻다? 태지는 많아요. 그러니까 솜털 많고 태지 많고 헷갈릴 수 있으세요? 솜털과 태지는 많아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방은 뭐 외우지 않아도 적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손바닥, 발바닥 있죠. 거기도 우리는 주름이 있잖아. 근데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이 어떻다? 적거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많은 거는 뭐만 많다? 솜털 많고 태지 많고 되셨어요? 그거 두 개 기억하고 나머지는 지방이나 주름은 적거나 없어요. 그리고 신생아들은요, 일반적인 신생아들의 특징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호흡이 지난 시간에 불규칙한 게 정상이라 그랬어. 그죠? 그러면 미숙한 애들은 호흡이 어떤 특징을 나타냅니까? 호흡이 중간에 멈춰버려. 애기들이. 그래서 미숙한 아이들은 호흡의 특징이 빈번하게 뭐가 일어난다? 무호흡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멈춰버려. 그게 위험한 거죠. 무호흡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호흡이 패턴이 늘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거를 주기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나 아기가 울거나 긴장하거나 하면 호흡수도 많아야 되잖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패턴이 늘 어떻다? 똑같다. 그 말인 거죠. 똑같다. 자, 그거를 주기적 호흡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상 아니에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애기들은 고환이 밑으로 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고환이 하강 음낭으로 내려와 있지 않은 잠복 고환을 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요, 음핵이라는 외생식기 부분이 있죠. 음핵. 그게 바깥으로 좀 유난히 돌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애들이, 미숙한 애들은요, 관절 부분 있죠. 특히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이런 관절이요. 여러분, 개구리가 폴짝 뛰려고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자세 생각나죠? 그 개구리 모양을 요런 관절에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미숙한 애들은 신장이 기능이 정상적인 애들보다는 미숙하겠죠. 그럼 신장이라는 게 소변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키는 일도 신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봤을 때 노란색, 호박 색깔로, 노랑 색깔로 소변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진하게 농축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신장의 기능이 미숙해서 소변을 충분히 농축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변의 색깔이 어떻게 나온다? 좀 연하게 나와요. 희석된 소변. 되셨습니까? 자, 요런 게 미숙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숙아들의 신체적인 특징 하는 거, 요거 여러분 눈도장 잘 찍어놔요. 그 중에서 솜털 많다는 거, 그게 미숙한 거예요. 솜털 태지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애기들은 어디로? 얘네들은 호흡이 멈춰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빠졌지만 아까 애기들이 미숙한 애들은 숨을 쉴 때 복식 호흡을 하지 않고 어디로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흉식.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호흡시 호흡이 힘들어서 흉곽이 푹푹 꺼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미숙아의 특징입니다. 그럼 미숙아 조산아는 어떤 간호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뭘 조심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미숙아는요, 다룰 때 조심해서 다루어야 돼요. 당연하지 않나? 그죠?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죠? 그럼 조심해서 다루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나 혹시 문제에서 미숙아는요, 자꾸 우리가 좀 안쓰럽잖아요. 미숙아들은 좀 태어나면서부터 아픔을 먼저 느낀 거고 고통을 먼저 느끼는 거고 얼마나 안 됐어.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간호를 해주는 분들이 아기를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어서 아기를 불쌍하니까 만져보고 더 만지는 횟수를 많이 해주고 싶어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안 돼요. 왜? 미숙아는 만지는 횟수를요 적게 해야 돼. 만지는 거를 되도록이면 적게 만져야 돼. 또요, 그 말은 미숙아는 더 아직 여리여리하니까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서 다루는 이유가 뭐냐, 또는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만지고 아기를 자꾸 만지고 또 들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애기도 에너지를 쓴다고. 그럼 이 애들은 에너지가 별로 없다니까요.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자꾸 우리가 만지고 하면은 그 아이도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에너지가 더 딸리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미숙아의 열량 소모를 막으려고요. 그래서 미숙아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게 만들기 위해서 만지거나 하는 거 되도록 만지지 말고 조심해서 다루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숙아들은 면역체가 약해서 감염이 잘 생겨요. 그래서 미숙아들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만지는 거를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숙아는 어디에 있어요? 인큐베이터. 보육기 안에 있죠. 근데 그 보육기 안에는 온도, 습도, 산소 이게 딱 세팅이 되어 있잖아. 근데 아기를 자꾸 만진다고 꺼내고 또 안아주고 한다고 보육기 인큐베이터 문 열고 이렇게 말하면 그 안에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변하겠지. 그죠? 30% 미만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산소 농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으려면 조심해서 다루고 만지는 횟수도 적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외우지 말고 여러분 이해하면 돼. 이거를 열량 소모, 그 다음 뭐더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감염 방지, 그리고 또 산소라든지 또는 뭐 이거 말고도 온도, 습도 이런 거 인큐베이터 안에 조건이 뭔가 흐트러질까봐 그것 때문에 조심하고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하는 거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미수가 간호의 4대 간호라고 하죠.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맞추는 문제가 되죠. 자, 이 4개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야?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애기들은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호흡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호흡과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얘네들은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돼요. 체온의 동요가 너무 심해요. 체온이. 그래서 얘네들은 따뜻하게 해야 돼. 따뜻하게. 그럼 보온을 하려면 얘네들은 체중을 잴 때 어떻게 잽니까? 체중 잰다고 아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하면은 아기의 체온이 막 떨어지니까 체중을 잴 때는 보육기 안에 체중계를 어떻게 한다? 보육기 안에 넣은 채. 보육기 안에 넣은 채 체중을 재라 하는 거. 되셨죠? 그게 그런 의미로 보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애기들은 엄마한테서 자연 수동 면역으로 충분히 태반을 통해서 면역체를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일찍 태어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충분한 면역체를 받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염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죠? 감염 방지야. 그래서 이 호흡, 보온, 감염 방지는 조사나 3대 간호에 들어갑니다. 3가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숙아들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조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자주 만지지 마라 라고 했죠. 그리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 아이는 면역이 약하니까 다른 애들하고 달리 떼어놓을 거야. 그런 격리를 뭐라고 합니까? 역격리라고 하죠.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를 무균적으로 세팅하는 거, 역격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대 간호라고 하면 하나가 더 어떤 게 들어간다? 영양 공급이 들어가겠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정상적인 애들은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충분히 많은 영양을 공급받고 나왔잖아요. 엄마가 좋은 걸 먹으면 애기한테 다 가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엄마한테서 많은 것을 못 받고 나왔잖아요. 못 먹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넣어줘야죠. 외부에서 영양 공급이 4대 간호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미수가 조사나 4대 간호 반드시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자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이 조사나 4대 간호라고 했는데 이 4대 간호를 위한 큰 타이틀을 말해드렸다면 이 큰 타이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수가 간호예요. 위에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했죠. 호흡이잖아요. 그럼 이때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낮추고 그러니까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이런 말 했죠. 호흡 유지하려고 기도 유지하려고. 그리고 애기들은 어떻게 옆으로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게 좋아. 애기들이 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 호흡 유지를 위해서 봐주시고 만약에 애기가요 숨을 안 쉬어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신생아나 이런 애들에서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감각이 뭐였습니까? 촉각이었거든. 그래서 애기들이 숨을 안 쉬면 촉각을 줘가지고 호흡을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무호흡을 한다면 촉각을 자극을 줘가지고 호흡을 하게 만들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흡 유지를 위해서 고개는 옆으로 기도를 유지하겠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보온이라 했잖아요. 따뜻하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 보육기 인큐베이터 있죠. 인큐베이터를 안에
아기를 집어넣고 아기를 넣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의 온도를 높이면 그 온도가 올라가는 사이에 아기는 추워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먼저 보육기 안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기를 눕혀야 돼요. 그리고 보육기 문을 자꾸 열면 안 돼. 자꾸 열면 안에 온도가 열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중벽으로 덮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기 문은 자꾸 열면 체온이 떨어지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열고, 그리고 인큐베이터를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아기를 눕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아까 감염 방지라는 말 했죠. 그래서 감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감염 관리하려면 의료를 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애 만진 손으로 이 애기 만지고 이러면 안 돼요. 왜? 이 애기는 면역력이 약하다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뭐를 한다? 손 씻어. 철저하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역격리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한다. 맞죠?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하는 이유가 아까 감염 예방, 또 에너지 소모를 막고, 또는 산소 농도가 변하는 걸 막고 하려고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하라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양 공급이라고 했죠. 그런데 영양 공급이 이때 미숙한 애들은요, 바로 음식을 바로 수유를 하지 않아. 처음엔 어떻게 한다? 하루에서 3일 정도는 금식을 합니다. 3일간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기를 반사작용을 봤을 때 빨기 반사 있죠. 빨기 반사가 만약에 빠는 반사가 없으면 얘네들은 수유를 못하겠죠. 자기 스스로가 빨아야 수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유를 못하니까 그럴 때는 어떡해요? 위관으로 해서 영양을 줄 수밖에 없겠죠. 빨기 반사가 안 되면. 그리고 만약에 다행히 수유를 한다면 수유를 할 때는 어떤 자세로 먹이자? 반좌위로 하자. 그리고 수유를 하고 나서는요, 알아두세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눕혀준다. 제가 우리 간호에서는 다 옆으로 눕히는 거는 좌측이라고 그랬죠. 관장도 심스가 좌측이고, 그리고 모성에서 체위성 저혈압일 때도 좌측으로 해주고, 태아가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태아 곤란증이 있을 때도 좌측으로 해주고, 위내시경, 위세척 전부 다 좌측이었어요. 근데 아기 젖 먹이고 나서는 어느 쪽이다? 우측으로 눕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체중계는 아까 말했다시피 보육기 안에 넣은 채 매일 체중을 잰다. 왜? 영양 상태나 성장 발달을 봐야 되니까 체중을 재는 거죠. 그래서 체중은 아기의 영양과 성장 발달, 그걸 알아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 그래서 체중을 재야 되는데 안에 넣은 채 재라. 이유는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되셨습니까? 중요한데 했던 말들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육기가 이중벽과 덮개인 이유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육기 인큐베이터는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덮개도 있다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열이 빠져나갈까봐, 또 산소도 빠져나갈까봐, 그 다음에 또 습도도 빠져나갈까봐. 그래서 보육기 안에는요, 적절한 온도, 습도, 산소가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이 자꾸 연다든지 이렇게 되거나 또는 벽이 이중벽이 아니라든지 이럴 때는 빠져나갈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열, 그 다음에 습도, 산소 빠져나갈까봐 이중벽과 덮개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들이 조금 메꾸셔야 되겠죠. 자, 보육기 청소는 얼마마다 합니까? 매일이라고 적어두셔야 되겠죠. 매일 뭐를 가지고? 소독수로 한다는 거. 수돗물을 한다면 틀렸어요. 매일 소독수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보육기 점검은 몇 시간마다 한다? 2시간마다 한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밑에 편안한 환경, 신생아실 보육기
온도, 습도, 산소 적는 양 있죠. 자, 여러분 적으셔요. 적어주세요. 자, 편안한 환경의 온도 20에서 22도, 습도 40에서 60, 신생아실의 온도 22에서 26, 습도 55에서 65, 인큐베이터 보육기 30에서 32, 습도 55에서 65, 앤드 산소는 30% 미만으로 한다는 거. 요 숫자는 그래도 좀 알아두십시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고위험 신생아 질환이에요. 자, 고위험 신생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수가 또는 조사나 이런 거죠. 그럼 고위험 신생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질환하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자,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아까 미수가의 특징에서 호흡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된댔습니까? 멈춘다 그랬지. 그럼 호흡이 멈추는 이유는 폐 발달이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태아였을 때는 자기의 폐로 호흡을 안 해도 태반이 도와줬고, 그동안에 자기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태아는요, 자신의 폐를 세상 바깥으로 나갔을 때 성숙시키는 물질만 비축을 잘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갔을 때 자기가 오롯이 자기 스스로가 호흡을 할 수 있게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만 비축하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얘네들은 일찍 나와버렸잖아요.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폐성숙이 어떨까요? 폐성숙이 제대로 안 되어 있겠지. 그럼 폐성숙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제대로 안 돼서 호흡이 힘들겠지. 그럼 호흡을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겠죠. 그 대표적인 질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 초자양막증이라고 합니다. 적으셔야 되겠죠. 초자양막증. 다른 말로 혹시나 여러분 시험장에서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그게 애기들이 숨을 못 쉬는 초자양막증 그거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초자양막증. 요거는 생명하고도 관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생명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실명될 수 있어서 그렇지. 그럼 이거는 왜 생긴 거냐면요. 산소가 30%나 최대 40%까지인데요. 30%, 40% 이상 줘버린 거예요. 산소를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줘버렸어요. 그럼 너무 많이 주면은 어떻게 된다? 실명되는 질환. 그 질환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수정체 후부섬유 증식증이라고 하죠. 두 가지 기억을 하실 것. 초자양막증 그리고 수정체 후부섬유 증식증 두 가지. 되셨습니까? 봐주실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체중이라고 해서 금방 말씀드렸죠. 영아의 건강 상태나 또는 신체 발달 상태의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 이래 말하면 어떤 거예요? 체중이 되겠습니다. 체중. 그럼 이때 체중이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12개월 때 나타났죠. 그럼 12개월 때 신장은, 키는 어떻게 돼요? 출생 시에 몇 배? 1.5배. 신장은 1.5배. 체중은 몇 배? 3배. 3배. 12개월 때 신장은 1.5배, 체중은 3배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분 참고로 출생시 체중에 딱 2배가 되는 거, 3배가 되는 거는 12달, 12개월이고요. 딱 2배가 되는 건 언제다? 3개월. 그러니까 3개월까지 아기가 굉장히 많이 크는 거죠. 그죠? 3개월 때 벌써 2배가 됐으니까. 되셨죠? 2배가 되는 거는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신생아 발달입니다. 신생아 발달. 자, 이때 신생아는 정상적인 신생아를 말한 겁니다. 자, 이때 신생아는 머리가 가슴둘레보다 커요. 그리고 또 미숙한 애들도 머리가 유난히 크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커, 애기들은. 그 다음에 이 머리는요, 어느 정도 커야 돼. 머리는 커야 돼. 왜? 머리가, 우리는 머리가 작으면 되게 부럽잖아요. 서양인들 여러분 머리 작으면 우리 막 되게 부럽지? 아니야. 애기들은 어느 정도 사이즈는 돼야 돼요. 왜? 머리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는 이유는 뇌 발달을 알아보는 지표가 머리 둘레거든요. 머리 둘레. 그래서 뇌 발달을 알아볼 때는 영유아 검진할 때 뭐를 잽니까? 두위를 측정하죠. 두위, 머리 둘레. 머리 둘레는 뇌 발달을 알아보는 지표가 되거든요. 해야 되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는 맥박이 어른보다 어때요? 빨라. 그죠? 빨라. 그럼 신생아 맥박은 어떻습니까? 분당 120에서 140회. 자, 1분인 거예요, 이거. 120에서 140회. 그리고 신생아들은 요골동맥으로 맥박 못 재요. 신생아들은 바로 어떻게 잰다? 심장 쪽에서 심천맥박으로 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천맥박으로 재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신생아라든지 또는 심장질환이 있을 때, 신생아나 심장질환이 있을 때 심천맥박으로 재죠. 그 다음에 신생아는 120에서 140회인데 태아는 더 빨라. 그래서 120에서 160회까지 맥박이 뛴다는 거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생아는 호흡을 한번 볼게요. 어릴수록 호흡수는 어때요? 빨라. 어른은 20번까지가 정상이었는데 아기들은 30에서 60번 30에서 60번 외워야 됩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으셔야 되고 30에서 60번 30에서 60번. 그리고 신생아들은 호흡이 어떻다 그랬어요? 불규칙하다 그랬죠. 불규칙한 게 정상이야, 얘네들한테는. 그리고 신생아들은 어디로 숨을 쉰다? 복식으로 숨을 쉰다 라고 했죠. 복식으로. 되셨죠? 그리고 신생아는 혈압은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어른보다는 훨씬 적어요. 70에서 40 정도가 정상 혈압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자, 만약에 아기가 호흡이 예를 들어서 호흡이 60번이다. 60번이다. 그리고 맥박은요, 얼마냐면요, 맥박이 예를 들어서 142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호흡수는 60번이고, 맥박수는 142회래. 그러면 호흡수는 60번이면 정상이긴 하지만 가장 정상에서 끄트머리, 그죠? 마지막 가이드라인, 그까지까지 갔죠. 최대까지. 또 맥박수가 142회다. 이 말은 140까지가 정상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때요? 조금 더 올라갔지. 그죠? 그럼 이렇게 정상 수치에서 가장 마지막 최대치라든지 아니면 정상 수치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상한치에서, 최저가 아니라 최대에서 약간 벗어났다든지 또는 최대치라든지,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례를 물어보죠. 문제집에서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보고한다가 아니고 140까지가 정상인데 142회라고 해서 보고한다가 아니라 약간 올라간 거니까 혹시 이 얘기가 흥분해서나 또는 땡깡 부렸는지, 흥분이나 울고 난 후의 상태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더니 진짜 지금 땡깡 놓고 울었어. 그러면 약간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그때는 괜찮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정상 수치에서 상한치, 최대치를 약간 벗어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아기가 혹시 흥분이나 울고 난 후의 상태가 아닌지를 관찰한다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밑에 보시면 태변이라는 거 있죠. 자, 태변은 태어나서 며칠간 보는 변이에요? 3일간 보는 거야. 태변은요, 3일간 보는 본인데 그래도 언제 안에 한 번은 꼭 봐야 돼요? 24시간 안에 이내 반드시 태변 유무를 관찰해야 돼요. 태변을 한 번이라도 봤나 안 봤나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24시간 안에 한 번이라도 안 봤다면 그거는 밀폐 항문, 항문이 없다든지 또는 항문이 막혔다든지 그런 기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태변은 하루 안에는 반드시 보고 며칠간 본다, 3일 동안에 보는 거다는 거. 그리고 태변은 어떤 색이다? 암록색이에요. 암록색이고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기저귀에 묻어난다, 안 묻어난다? 묻어나지 않아. 그래서 냄새도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끈적끈적하고 암록색이다. 우리 밀가루 반죽, 수제비 한다 밀가루 반죽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끈적끈적하고 암록색이고 냄새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애기들은요, 언제부터 이제 정상적인 변을 보냐면요, 2주, 14일 이후가 되면 정상적으로 황색의 변을 봅니다. 그러면 태변에서 정상변을 보기 전에 그 사이에 낑겨 있는 변, 그 사이 중간에 보는 변, 태변에서 정상변으로 이행 넘어가기 전 그 사이의 변, 그 변을 뭐라고 한다? 이행변이라고 합니다. 이행변. 태변에서 정상변으로 넘어가기 전 변을 이행변. 그럼 이 이행변은 언제부터입니까? 태변이 3일까지 보니까 여기 제가 숫자 오타가 났네요. 자, 보시면 태변은 언제다? 4일입니다, 여러분. 태변은 4일에서 여러분 고치세요. 오타를 확인을 여러 번 했는데도 눈에 이렇게 띄지 않네요. 이행변은 4일에서 14일. 4일에서 14일 사이에 보는 변을 이행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행변은 태변하고 그 정상변 사이에 낑겨 있다 보니까 색깔도 조금 섞여 있어. 태변의 색깔 녹색도 조금 섞여 있고 정상변의 색깔 황색도 조금 섞여 가지고요. 이행변은 어떤 색이다? 녹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묽어요. 묽고 점액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녹황색 변을 보는 게 이행변입니다. 되셨습니까?